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병사가 고향에 있는 어머니는 자신이 파병 온 사실을 모르고 4년 동안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에 갈 수 없다면 한국으로 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를 전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된 21살 북한군 백모 씨. 2021년 5월에 입대해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파병됐고 쿠르스크에 온 건 지난달 3일. 전선 투입 일주일 만에 교전 중 왼쪽 정강뼈가 부서져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백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소총수였고 같이 있던 동료 군인 가운데 절반 정도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옆에서 쓰러지는 거 듣고 아이고. 어머니는 자신이 러시아에 와 있는 줄 모르고 입대 후 4년 동안 본 적도 없다면서 한국행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고향에 계속 가고픈 생각이고 첫 번째가 내가 고향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생각이고. 앞서 또 다른 북한군 포로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우선 남을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함께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탄핵 심판도 열리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 3명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함께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구속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고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한이 끝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의 반환 쇼핑에 회계한 사법입법에 법을 어긴 체포영장 집행. 윤 대통령은 오전 형사재판을 마친 뒤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리는 10차 변론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탄핵 심판 절차의 위법성이 심각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영배 소장대행과 같은 편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복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연기 또는 보류돼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 공석이 장기화됐다. 최근 8인 체제가 된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꼼수이자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까지인데 후임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두 사람 임기를 연장해 진보 우위의 헌재 구도를 유지하려는 의도란 지적입니다. 문영배 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임을 자인한 처사입니다. 오로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문영배 대행 체제의 생명 연장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기원은 특정 재판관을 염두에 둔 거란 지적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가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거나 국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걸로 간주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최근에 상속세 완화 등 보수 의제를 꺼내들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합리적인 보수도 우리의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의 역할까지 자처하겠다며 우클릭 발언을 이어간 건데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은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수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른쪽 다 비어 있는데 우리가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그 역할도 우리의 몫이 되지 않겠냐, 돼야 된다 그런 생각하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생겼는데 분배와 공정을 얘기할 틈이 어디 있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중도층에 이어 강경 보수를 제외한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당내에선 토론도 없이 당 정체성을 규정하냐며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김원희 의원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중도 보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했고 오기영 의원은 민주당의 가치는 합리적 진보 개혁에 더 가까운 것 아니냐고 일갈했습니다. 원외 모임인 초일에도 당의 사당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을 위해 정체성을 내던진 보수 사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이념과 노선쯤이야 자신의 대권 야욕 앞에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또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대선 행보에 문제가 안 되고 당선되면 재판도 정지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이 대표의 이딴 파격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정체성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바쁜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예정이 돼 있고요. 오후에는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변론 준비 기일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구속 취소 신문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의 부당성을 직접 얘기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기일이 동시에 진행되죠. 예. 공판 준비기일에는 본래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 구속 취소 신문기일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하기로 그렇게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일관된 방향이죠. 그동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본인이 결국에는 출석을 해서 상세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것은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구속이 이미 위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상세하게 구속이 왜 위법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네. 구속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혹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청구가 취소가 받아들이지 않아질 걸로 저는 생각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검찰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어떤 시간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월 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인데 구속 적부심 때문에 하루가 간다 하더라도 1월 25일 날 만료가 됐다라는 이런 주장인 거고 결국에 검찰 같은 경우는 27일인데 어쨌든 시간에 대한 어떤 계산의 싸움인데 저는 아무래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 3시에 열리는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엔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있었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1시간 반여 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당연히 관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선고 시점이 언제로 잡히느냐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선고 결과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인용은 없을 걸로 봅니다. 저는. 예. 다만 이게 전부 기각이냐 아니면 일부는 각하되고 나머지가 기각이냐 이것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했을 때 그 의결 정족수가 전체에 대해서 200명이냐 아니면은 국무총리 재직 시절에 탄핵 사유는 151명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에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200명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판단에 따라서는 전체를 기각하거나 또는 그 국무총리 시절에 대해서는 151명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부분에 대해서는 200명인데 200명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각하하거나 이 결론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의심이 있다라는 그런 중론이 형성되어 있다면 예. 증인을 더 이상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한 기일 만에 종결하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오늘 변론 기일에서는 계엄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그 계엄 국무회의가 절차적 또 형식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왔지 않습니까? 오늘 변론 기일에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 이어갈 것으로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라는 것은 계엄을 선포한 이 절차의 정당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됐었느냐, 예. 그리고 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 그리고 뭐 간담회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서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 본인이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야당의 일종 어떤 폭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것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유리한 어떤 증언은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오늘 변론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메모를 놓고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명단을 적은 것을 관저 공투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네. 22시 58분에 공관 공투의 사항과 23시 06분에 직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사항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100가지 종류로 그야말로 카멜레온처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그 여인영 전 사령관과의 통화가 이뤄진 곳이 관저 공터가 아니라 집무실이라고 당시에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와서 했던 진술을 정정을 한 건데 이게 국정원 CCTV 기록을 보면은 이 바뀐 진술도 CCTV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게 홍장원 전 차장이 CCTV를 다 공개하자, 공개를 하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발언들이 사실임이 입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왔었는데 CCTV 기록과 자신의 지금 진술 내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간에 계엄 선포 당일에 야간에 통화는 3번 이루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두 번째와 세 번째가는 통화 시각 간격이 1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은 아마도 공관에서 국정원 본인의 집무실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동선 그리고 메모를 받아 적은 그 정확한 시각과 장소
장소에 관해서 기억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예. 다만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째로 그 메모 자체에 얼마나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가와, 그리고 두 번째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증명력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 세 번째로 정치인 체포조 내지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볼 것인가 없었다고 볼 것인가, 이것은 각각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에 관해서 그 작성 경위, 시각, 장소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아서 그 증명력이 부정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메모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또 방첩사령관과 다른 인물들 간의 통화 시각 및 경위에 비춰볼 때 신빙할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홍장원 차장이 오후 5시부터 헌재에서 또 증인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 경과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논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금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가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게 결정적인 거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이 메모의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흔들렸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방첩사가 국정원에게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위치 추적을 했다는 것은, 요청을 했다는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차장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체포하냐, 두 명이 체포하냐, 세 명이 체포하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 차장을 100번 양보해서 그냥 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진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사안,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어쨌든 본질과 다소 약간 부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바뀐 거를 두고 신빙성을 어떻게 파고들려고 하는 변론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본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 기일에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핵심 증인이죠.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증언대에 섭니다. 이 조지호 청장은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해서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놓고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하기로 지금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조서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체포에 관해서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이 지금 형사재판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본인은 지시가 있었지만 지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일종의 항명을 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입장을 만약에 일관되게 관철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시는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를 전제로 할 때 있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조지호 청장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의 준비와 논리적 치밀함이 요구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형사재판에서의 진술 취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진술이 오늘 변론 기일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말을 하고 있고 앞서서 홍장원 국정원 차장도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검찰에서 비슷한 내용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수방사에서 정치인을 체포해가지고 오면 구금시설까지도 준비를 하려고 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조지호 청장 한 명의 증언 그리고 홍장원의 한 명의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어떤 또 각기 다른 어떤 사정기관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일치하고 이게 대통령의 체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탄핵을 하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국회 증언
국회에 나와서 했던 증언과는 다소 다른 방향의 얘기들을 변론기일에 나와서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좀 다른 결의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물론 저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겠죠. 이분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어떤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0차 변론 기일을 앞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같은 그러한 주장은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한 결정이 최대한 동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탄핵 심판 불복 우려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적법한 진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절차의 적정한 진행을 촉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적법과 적정은 좀 다른 개념이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2번씩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절차의 진행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그것을 영상으로 보는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 예. 점에서 특히나 지금 증인신문에 관해서 그동안에는 주신문, 반대신문 각각 30분씩 그리고 재반대신문이나 재주신문을 하더라도 각각 15분씩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45분이잖아요. 이게 오늘은 그나마 조금 늘어서 60분씩 한다고 전해집니다.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동안의 피청구인 대리인이 충분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최대한 적정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최대 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하고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굉장히 기묘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절차 진행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각별히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 일각에서 거론됐던 조기 하야설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야당에서 하야설을 제기한 게 아니라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먼저 본인의 임기와 전국 안정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도 조갑재 전 편집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조기 하야설에 대한 출발지는 민주당이 아니라 저는 보수 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보수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기 하야를 하시면 어쨌든 이런 비상계엄에 관련돼서 본인이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동정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조기 대선에서 국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런 하야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최근에 이 하겠다는 결심 중대한 결심이라는 단어에서 또 이 하야설이 연결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조기 하야와는 상관이 없고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다 이렇게 사퇴를 해버리는 재판 지연의 일종의 전략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규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체성이 좀 바뀌는 건가요? 자주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중앙 공략이 아니라 후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그만합시다. 이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만 해도 이 정체성을 잃고 포지션을 중도로 이동하면
불신을 산다면서 이 중도 코스프레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말을 했던 거를 본인도 모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참 이런 종류의 평론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장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는 중도 보수라고 했지만 오늘은 또 내가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정말로 중도 보수인 줄 안다. 또는 나는 원래 본래 진보지 절대로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꺼려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수도 없는 말 바꾸기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포기하기로 했다가 본인의 2차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뭐 비례정당 그리고 금투세, 주 52시간 예외 문제, 또 지역화폐와 25만 원 살포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인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규정했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본래도 득표를 위해서는 일관성 없이 말을 해오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 중도 보수 발언을 두고 뭐 당 내뿐만이 아니라 뭐 비명계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들이 모인 그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뭐 반발이 이어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의 취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 너무 강성 보수로 간 것이 아니냐를 지적을 하려고 하던 차에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 말에서 이 보수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또 민주당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불편한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너무 극보수로 간 것이 아니라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보수라는 단어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어쨌든 화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좀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거든요. 사실 이 지역주의 정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를 두고 우리가 보수와 진보로 포장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토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논리 정립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검사 사칭에 이은 보수 사칭이라면서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가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 말이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소구력이 생기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정치인의 행동, 행보, 그동안에 걸어온 이력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과 몸이 붙어 있어야만 그것이 호소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소구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수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존속을 중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그 12월 3일 계엄의 밤에도 어떻게 행동했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국회 풀숲에 숨어 있었고 그다음에 2명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숨어 있으면서 148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자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수의 자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의 중도 보수를 하고 싶으시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오셔도 아마 진정한 보수라는 취급은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중도 보수라는 표현을 못 박으면서 일부 개혁 성향이 강한 민주당 전통 지지층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일종의 정치 논리로 좀 따져본다면 집토끼냐 산토끼냐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 집토끼는 결집을 시키고 산토끼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도 보수층에 저는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친시장주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였던 것은 친시장이 아니라 친기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친부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조금 논란이 있으면서 차차 이 논리를 좀 정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는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하지 않아 형벌은 면하게 해준 겁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을 끌고 갑니다. 두 눈을 가렸지만 운명을 직감한 듯 군사 분계선 앞에서 주저앉으며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이내 두 명 모두 북한군에 넘겨집니다.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탈북 과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못 받고 납포 5일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는 인정하면서도 선고는 미룬 겁니다. 재판부는 절차도 지키지 않고 추방에 가까운 송환을 했다며 일부나마 피고인들의 유책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적용할 법률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헌법 조항에 비춰봤을 때 너무 가벼운 처분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재판부가 사실상 무죄임을 잘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선고유예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과거 김 전 부장의 법정 최후 진술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0월 26일 혁명은 이 나라의 건국기념이고 또한 국식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 내가 확실히 말씀해 둘 것은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가와의 개인의 의리를 청산하고 혁명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가의 무덤 위에 올랐을 정도로서 아직까지 내 도덕과는 타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규 전 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법원이 왜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건가요? 일단은 형사소송법을 봐야 되는데요. 420조에 보면 피고인의 기소와 관련해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이 직무에 관한 죄, 뭐 폭행, 협박,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고문 같은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은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된 때에는 재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기록을 쭉 보니까 계엄사령부 합수단 소속 수사관들이 뭐 이런저런 고문 가혹행위들을 갖다가 했다. 이게 명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확정 판결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가 돼서 예외적이지만 어쨌든 재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재판부가 당시 이제 김재규 전 부장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수사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서 절차를 개시한 거고요.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한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한 건 아닙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련해서 수사 절차에서 고문, 가혹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심 사유에 해당하고 그래서 재심 절차가 개시된 거고 이제 재심 절차에서 재판부는 당시 적용됐던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이게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다시 판단을 하게 된 건데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김재규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시해한 사실은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재규에게 가해진 혐의는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고 내란 목적 살인죄예요.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처해진다 규정되어 있는데
내란 목적 살인은 그냥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가 내란 목적 살인죄가 되는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 이게 내란 목적 살인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김재규 관련해 가지고는 이와 같은 목적이 정말로 있었느냐,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판단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재심을 통해서 11.6 사태와 관련해서 김재규 전 부장에 대한 역사와 또 평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당시 재판에서도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당시에 이 계엄사령부 합수부, 그 전두환 사령관이 합수부장이었는데 당시 그 합수부에서는 이것이 대통령이 되려는 허욕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인데요. 이 배경에는 12.6 이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것이 12.12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신군부의 권력 창탈 행위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이 김재규에 대한 재판이 내란 목적 혐의를 좀 강조해서 본인들의 권력 찬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 이런 역사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심 과정에서 이 내란 목적 살인이 실제 내란 의도로 대통령을 시해한 것이냐에 대한 여부가 판단받게 된다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당시 재판에서 주장했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된다면 역사적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죄는 인정하면서도 선고는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고 유예가 뭐냐면요. 이제 그 사람의 행위가 범죄라고 한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판결 선고를 유예하겠다. 그래서 선고 유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현철 이런 분들이 지난 정부의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그 탈북 어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북송한 거고, 그 결과 그 어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민들이 처형당했잖아요.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가? 선고유예 요건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어야 해요. 그런데 저분들의 혐의가 무엇이었느냐? 국가정보원법상의 직권남용죄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얼마를 했냐면요. 징역 3년에서 5년까지 그 구형을 했는데, 이게 과연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만큼 그러한 가벼운 일인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두 번째 요건은 더 중요한데,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다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뭐 노영민, 서훈, 뭐 정용, 그 김현철 이런 장관들이 뉘우치는 게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분들이 그 피해자들한테 북송돼 가지고 목숨을 잃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피해자들한테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법원이 선고유예도 결국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어요. 뭐 어제 재판부의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유죄로 볼 만한 어떤 현행 법령 위반의 혐의는 있지만 실제 이 분단된 남북 체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법적으로 다뤄야 될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자체가 이 북송 어민 사건이지만 실제 이 16명의 동료 어부를 살해한 그러면서 북한을 이탈했다가 납북됐는데 결국 이들을 송환하는 절차에서 핵심은 이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이 진정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판단한 사건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아마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하고만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도 젤렌스키가 독재자라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는데 종전 협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유럽 국가들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 애만 태우는 모습입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독단적으로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Трамп з великою повагою до нього відносимося як до лідера народу, який ми дуже поважаємо, американський народ, який нас постійно підтримує. На жаль, живе. 기대와 달리 트럼프 개인으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미러 간 종전 협상이 진행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선 계엄으로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다며 지지율이 4%에 불과한 젤렌스키는 독재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급 회담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Я оцениваю их высоко. Результат есть. Первое. 역시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은 2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러 단독 협상과 관련 대응 방안 ma련에 나섰습니다. Hur kriget mot Ukraina kommer att sluta, det påverkar och formar säkerheten i hela Europa för generationer framåt.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하고 추가 제재안에 합의하는 등 고심하고 있지만 대세를 바꿀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25% 이상의 관세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 한 달인데 자고 일어나면 관세 카드 잇따라서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이거 같아요. 미국 와서 공장 세우고 투자해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18일 플로리다주 마더라고 사주에서도요. 그 4월 2일경부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건데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약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세율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기업에게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시간을 주고 점차 관세율을 상향하면서 앞으로 미국에 판매할 상품은 미국에서 100% 생산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요.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면 관세를 높이면서 법인세를 낮춰주면 결국은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하면 기업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사업가적인 전략을 좀 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자동차 관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가 부과가 된다면 당장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어느 정도 타격을 맞는 거예요? 예, 상당히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 자동차는요. 지난해 미국으로만 자동차를 177만 대 팔았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차는 63만 대에 불과했고요. 멕시코에서 만든 물량이 14만 대, 그다음에 100만 대에 가까운 차를 한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미 FTA로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을 했고요. 멕시코 역시 미국과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3만 대는 미국에 생산하니까 무관세, 모든 게 다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멕시코에서 보내는 것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다 25% 관세가 부과가 돼서 가격 경쟁력에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동차는 여러 회사에서 생산을 하니까 대체가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보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지난해 약 50조 원이었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약 9조 1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추정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결국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또 결국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판매한 것 중에서 2대 중에 한 대는 수입된 자동차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판매량의 절반이 약 800만 대가 수입 자동차였고요. 그다음 미국 경제지 포천에 따르면요, 이 수입차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건데 수입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관세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경쟁 제조사들 역시 자신의 자동차 가격 역시 일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또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인 철강 제품이랑 알루미늄 제품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원자재 가격을 또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은 미국에서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최근에 그 언론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또 발표를 했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돼서 거기에 자동차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이것이 미국 내 신차 가격을 평균적으로 16.6% 상승시킬 것이다. 그래서 약 842만 원이죠.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면. 이런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뭐 일부 미국 내 연구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짧게 여쭤볼게요. 예, 이것은 사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듯이 자신을 강하게 지지를 했던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는 앵그리 화이트라고 하죠. 제조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백인들, 지지 세력들을 위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강한 의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카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쓸 수 있는 카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 1기,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자동차 관세 25% 부과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미 FTA 재협상으로 저희가 풀어나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한미 FTA를 결국 재협상을 하면서 많은 양보를 통해서 관세를 좀 낮추는, 고율 관세를 피하는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확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거.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관심이 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과 뭔가 기술 협력을 하는 거. 이것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결국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미 FTA의 재협상을 하자고 먼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가 한미 FTA 재협상을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무역 의협에도 25% 이상의 관세 부과된다고 하니까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인 3명 중에 1명은 고지혈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3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그 규모가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고지혈증도 고혈압과 당뇨처럼 등록 관리 등을 실시해 집중 살필 계획입니다. 최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망자 10명 중 8명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연간 90조 원.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만 30세 이상을 상대로 등록 관리 사업을 펼쳐 혈압 관리나 혈당 조절 등을 돕고 있습니다. 올 4분기부터는 여기에 고지혈증도 포함해 3대 만성질환을 모두 국가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안에 지방 성분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는 병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관 속에 적정한 양을 넘어가는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동맥 경화를 통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고지혈증 환자는 300만 명을 웃돌며 고혈압과 당뇨를 같이 앓는 환자도 230만 명에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전국 19개 시군구에 65세 이상 고지혈증 환자를 상대로 무료 혈압, 혈당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본인 부담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입춘과 우수도 지나고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여름인 칠레에서 봄을 맞이하는 독특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텐푸라 불리는 등불 축제인데요. 특이하게 중국이 아닌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불쇼를 선보이는 공연자가 화려한 기술로 불을 조작하는데요. 사람들은 뜨겁게 뿜어내는 불꽃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칠레에서 이런 행사라니 의외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축제는 칠레에서 매년 2월쯤 열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칠레는 봄을 기다리는 겨울이 아닌 한여름이라는 점이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중국 등 음력설을 지내는 북반구 국가와의 환경적 차이를 존중하며 음력설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리는 건데요.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등불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전통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축제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4도, 파주 영하 12.4도, 충주 영하 9.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최대 2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2도, 춘천과 대전 4도, 대구 5도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